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 지역 마이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 방안의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이기민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님, 국민연금공단 강인호 팀장님, 코스콤 김도연 부사장님, 디셈버앤컴퍼니 자산운용 정인영 대표님, 그리고 핀테크 업계 관계자님 등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전북 지역 마이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 1시간 진행되겠고요. 시간 일정상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은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전북 지역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온라인 웨비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전북 창조 경제혁신센터의 박광진 센터장님, 국민연금공단 강인호 팀장님, 코스콤의 김도연 부장님, 디셈버 캠퍼니 자산운용의 정인영 부장님, 그리고 핀텍 사업 발전을 위해서 온라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웨비나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요? 웨비나 시리즈를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지금 변화의 길로 가는 것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적어도 최소한 O2O, 온앤오프로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시클리컬한 어떤 변화도 있고 스트럭처의 어떤 변화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떨 땐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상으로 봐도 뭐 리만 사태 이후에 지금 미중 전쟁 따라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더 그런 것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주기적인 변화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일어난 어떤 그런 비대면 디지털의 어떤 그런 변화는 완전히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반복적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기회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뭐 작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기업,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 사실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산업 중에서 특히 금융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어떤 그런 제조 기술 중심의 어떤 그런 1, 2, 3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르게 개인적으로는 유통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야말로 진짜 사실 유통혁명의 핵심이고, 이런 디지털 변화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주제는 특히 마이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고,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많은 그런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또 전북에는 국민연금이 있어서 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웨비나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데 말씀 좀 듣고 또 한번 얘기를 또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저희 핀텍 지원센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부족하지만 새로운 산업이라 할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일까 하는 그런 핀텍 쪽의 어떤 그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5월 말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리아 핀텍 위크 2020 왔다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좀 성공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온라인 세미나를 갖다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만들어서, 오늘 또 전북 창조경제센터에 또 박광진 센터님 들어오셨으니까 이거를 그냥 한 이례적인 그런 걸로 끝내지 말고 저희가 계속 이런 모임 갖다 가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하여간 거리감 없이 지역적으로 또는 해외와 그 국내가 연결하는 그런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온라인 세미나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세미나에서 뭐 투자 MOU로 또는 다른 식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최근에는 이제 뭐 정부에서 그 디지털 대면 기술 바우처 사업을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업하기는 정말 조금 내가 좀 겁난다 이런 분들도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이 돼서, 이를테면 뭐 한 개 기업당 연간 400만 원 정도까지 예컨대 지원이 가능하다면, 만 개 기업이 이 바우처 이 기술 정말 좋다 그러면 400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쪽에 새로운 그런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오늘 그 웨비나가 이런 것 갖다 좀 붕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좀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좋은 디스커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지역 핀테크 창업생태계 조성의 한 편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이 행사를 함께 해주신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국민연금 강인호 팀장님, 코스콤 김도현 부장님, 디스앤벤컴퍼니 정인영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정유신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 1년여 정도 이런 코로나에 적응을 하면서 변화에 대응을 해 나가면서 이런 또 사업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방식도 아마 비교적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임에도 우리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빠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전북형 뉴딜의 일환으로 DNA 생태계, 사회 기반 산업 디지털화 등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하여 제3금융 중심지 지정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약을 맺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지역 핀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의 한 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전북지역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중심에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올해는 금융혁신 벤처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개 핀테크 창업 기업을 선발하여 기업당 5천만 원까지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맞춤형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아카데미, 핀테크 컨퍼런스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사업 참여 의견을 참조하여 내년엔 더욱 의욕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잘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그 환영사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강인호 팀장님께서 지역사회와 마이데이터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팀장님 화면 들립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초장을 한 거 말고 딴 데가 있어. 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디지털 R&D 기획단의 강인호 팀장입니다. 온택트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 우리 공단을 초청해 주신 이사장님,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발표할 내용은 지역사회와 마이데이터입니다. 발표 순서는 국민연금공단 디지털 R&D 기획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공단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마이데이터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디지털 R&D 기획단은 디지털 MPS 구현에 필요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발굴한 과제는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부서와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MPS 발전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적용기술 사전 검증과 신기술 인재 육성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R&D 기획 팀장 밑으로 R&D 기획 파트와 언택트 서비스 기획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인 AI와 함께 빅데이터로 2019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 세계 데이터량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8년 33페타바이트에서 2020년 64.5페타바이트로 성장하였고 2025년에는 175페타바이트로 2018년 대비 5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데이터 중 75%인 131페타바이트가 개인 데이터로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활용 과정에서 개인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꼽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2018년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발표 이후 금융, 의료, 에너지, 유통 등 각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보유 중인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저장,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는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카카오뱅크와 협업하여 공단이 보유한 소득 재직 정보를 온라인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 이용 시 증빙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모바일 신용연계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제12차 ICT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연계를 통해 카카오뱅크 월 이용 고객 64만 명 기준 월 기준 11.4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지갑 기반의 고객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공단 홈페이지 및 국민연금 대표 앱을 통해 선 오픈하고 12월 중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급된 전자지갑의 각종 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자문서 지갑 이용기관 및 기업은 행정, 공공, 일반 기업 14개사,
금융기관 17개사 등 총 31개 기관과 기업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 주도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이 각 기관에 제출하는 구비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하나의 형태로 제공하는 꾸러미 서비스 또한 금년 10월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사전사업으로 전북금융혁신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설립하고 전북도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이와 관련 공동연구회 설립,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등 전북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금융 및 행정데이터 공유 활용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통해 지역에 강점이 있는 분야를 우선 육성하여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요자 중심 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공단에서도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협업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전북 지역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스콤 김도연 부사장님께서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의 핀테크 성장 전략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마켓 데이터와 IT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 코스콤 데이터 오피스 사업부의 김도연 부장입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로 공공 마이테 분야,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금융 마이타 데이터 생태계에서의 핀테크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분야 마이타 데이터의 핵심적인 규제 내용은 금년 8월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신용정보법은 유럽의 GDPR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정보법을 근간으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개인의 데이터가 보호 관점에서 뭔가 규제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좀 활용을 많이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됐고 주요 내용은 4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데이터 분야의 하나의 큰 산업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저희가 이제 약칭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어떤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출연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문기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명화되거나 익명화된 정보 집합물을 결합을 하거나 익명 처리가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법상의 기관이 되겠고 현재는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양대 기관으로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개인 신용정보가 그동안에는 개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뭔가 활용이 됐다면 앞으로는 전송 요구권이라는 개념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개인 신용정보의 주체, 신용정보의 주인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본인에게나 혹은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혹은 개인 신용평가회사 등에 이 데이터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송 요구권에 따라서 향후에 많은 이제 생태계상의 플레이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뒤에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8월부터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이제 좀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신용정보를 어떤 무단으로 활용하는 게 상당히 제약이 많았었는데 8월부터는 익명이나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통계적인 목적이라든지 기타 일부 상업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이 된다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큰 어떤 개념이 그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 마이데이터의 생태계를 표현을 한 건데요. 이 보시면 크게 핑크색으로 된 부분들이 법상에 그 신설된 기관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되겠고, 그 중개기관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금융 소비자들이 거래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신용 데이터가 그 금융회사들에 이제 집적이 될 텐데, 대형 금융회사들은 주로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데이터 이동을 직접 하겠지만,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이런 중개기관을 통해서 마이데이터를 대신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관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저희 코스콤을 비롯해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이 이제 주요 중개기관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전문기관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상에 적용은 안 돼 있지만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라는 어떤 마이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포털 기능을 하는 센터가 설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 신용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뭔가 이제 활용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현황 관리를 해주는 이런 본인 신용정보 현황 관리, 이런 비즈니스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라고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그 데이터들이 좀 잘 유통되도록 해주는 그런 금융 데이터 거래소도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마이데이터의 생태계는 법상의 3대 이 주체들과 기타 법에는 적용 안 돼 있지만 다양한 플레이들이 이쪽 그 데이터 산업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은 사실은 API라는 개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개인들이 정보 전송 요구권을 금융기관들 내지 공공기관들에게 이동을 행사를 요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표준 API라는 형태, 그러니까 기계들이 판독 가능한 이런 형태로 통해서 이 정보 계좌로 집중이 되고,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라든지 개인의 재무 관리 혹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금융상품 비교, 투자자문 일임, 뭐 기타 여기에 정의는 안 됐지만 다양한 부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재원으로 이런 마이데이터의 어떤 활성화를 좀 이루도록 이렇게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전송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API라는 형태로 구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API 그리고 API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저희로 치면 어떤 큰 민자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빅데이터 센터들, 핀테크, 공공기관들이 뭔가 개방을 위해서 많이 이제 API라는 개념을 통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신용정보법상에 새로 등장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데이터 거래소, 그리고 데이터 전송 요구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이런 민자 고속도로를 활용한 아주 편리한 이런 인프라 역할을 API 플랫폼이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 대응을 위한 API 플랫폼 유행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체에 의해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크게 마이데이터를 보유한 자들,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 수요자들, 이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뉘게 되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 되겠죠. 금융기관들과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이들은 자체적인 API 플랫폼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전송을 하거나 혹은 중개기관의 API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이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코스콤과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이 주축이 되어서 실무적으로는 좀 업권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코스콤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 전자금융업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체들, 뭐 일부 리스 할부사들이 저희 쪽에 좀 신청을 한 상태고요. 금융결제원은 은행이나 각종 뭐 신협, 농수축협 중앙회들, 신용정보원은 보험사, 카드사, 리스 할부사,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쪽, 행안부 쪽의 어떤 중개기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그 데이터 전송 의무의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데이터 전송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혹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 되겠죠. 이쪽으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되고, 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홍보가 좀 업권별로 이 홍보의 수준이 조금 차이들이 있습니다.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뭐 카드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 있는 반면에 전자금융 사업자라든지 대부,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직 좀 정립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좀 상대적으로 덜 돼 있어서 앞으로 내년 2월 혹은 내년 8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필요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개인 신용정보 전송 연구 대응의 어떤 기술적인 의미는 사실은 그 전송 요구 대행을 받은 주로 이제 홍길동이라는 개인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 화면을 통해서 나의 데이터를 보유한 그 데이터 이용자들한테 좀 보내달라고 전송 요구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조회 요청 과정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식별 정보라든지 전자적으로 이 본인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 인증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API 플랫폼에서는 그 사람이 과연 이 조회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회 요청하는 게 유효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얼마나 요청이 되는지 트래픽, 그다음에 보안, 과금 등을 처리를 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응답을 생성해서 표준 API라는 형태로 이렇게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핀테크 사업자들은 그러면 마이데이터 시대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크게 이제 저희가 마이데이터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 유형별로 보시면 기존의 금융회사들, 빅테크들, 신생 핀테크들이 조금 대응하는 형태들이 조금 다른데요.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금융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모바일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에다가 다양한 컨텐츠를 좀 포괄해서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좀 확대하는 개념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빅테크들은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용자들을 많이 모아서 아주 다수의 이용자 기반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뭔가 확장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핀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 중에서도 좀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송금이라든지 뭐 일부 보험 비교라든지 대출 비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비교해주는 판매 채널의 역할들을 좀 해서 비즈니스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페이코나 토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들은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이들 플레이어들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시사점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업자 간의 개념이 좀 모호해지는, 그래서 빅블러 현상이 좀 심화가 될 거고, 결국은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어떠한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서비스들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자들 간의 어떤 업권 내에서 혹은 사업자 간에 서로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요. 플랫폼은 자사 위주의 플랫폼이다라는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 향후에는 경쟁도 하지만 경쟁을 위한 협력, 그리고 경쟁 및 공존하는 이런 플랫폼 간의 협업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들이 향후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한 B2B 사업 관점이 있겠고, 어떤 법인을 대응하는 B2B 관점이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2B 관점에서는 고객 관점에서 얼마나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라는 그런 마인드 하에 어떻게 상품을 추천해주고 판매 확대를 추구해 줄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에 이제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 거냐라고 해서
크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고객 관점의 비즈니스는 PF, 개인 재무 관리와 디지털 기반의 자산 관리를 주로 하는 이런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거고, 그 B2B 관점에서는 뭐 데이터 제공 서비스라든지 그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 그 다음에 각종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인프라들, 뭐 중개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나에 대해서 어떤 편익을 제공해 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업권에 분산된 개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고객들에게 모든 혜택을 조회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라는 관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파이낸스 관점에서 개인의 금융 통합 조회를 해서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통합해서 그 시점별로 어떻게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가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프로덕트, 특정 고객한테는 나한테는 어떤 상품을 추천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이런 부분의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의 데이터가 어떤 수익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그 고객 개인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중개하고 분석해서 이게 판매와 컨설팅까지 연결되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국 이런 마이데이터 쪽의 핀테크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성장 전략들을 수립을 하셔서 그런 이제 라이센스를 받는 게 중요를 할 텐데요. 현재 이제 올해 지금 그 한 달여 전에 이제 마이데이터 올해 기존의 마이데이터 유형의 비즈니스를 했던 사업자들 중에서 예비 허가를 35개소가 받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신규로 핀테크 중에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려던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뭐 자본금융권, 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추구하는 사업 계획이 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심사하는 어떤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적 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 중에서 최근에 이제 물적 요건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물적 요건에 좀 중앙점을 두셔서 향후에 아마 연말경에 2차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받을 텐데요. 그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했으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API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API 플랫폼 도입과 구축 시에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이데이터 핵심 성공 요인은 이 수집된 데이터를 고객에게 어떻게 고객 관점에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잘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메인 사업 분야가 될 거고요. 이런 보안이나 API 플랫폼에 대한 비경쟁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가장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게 현실적인 좀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첫 번째는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API 플랫폼 기술 요소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도 본업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이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게 숨겨진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API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 숨겨진 비용들까지도 좀 미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I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어떤 특정 밴드에 락인이 돼서 나중에 어떤 서비스의 어떤 기본적인 수익성을 맞추는데 어떤 장애가 됐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저희 코스콤은 사실은 77년부터 이제 저희 국내 한국의 자본시장 쪽하고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어떤 IT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마켓 데이터 쪽 비즈니스를 쭉 해오고 있고요. 뭐 90년대 초반에는 증권업계 공인인증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핀테크 기업들과 다양하게 이런 API 분야의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 우리 기반의 핀테크 기업들도 혹시 저희 코스콤과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비즈니스 하시고 싶으면 뭐 나중에라도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실제 마이데이터에서 또 플레이어를 활약하고 계신 그 디셈버 앤 컴퍼니 자산운용 정인영 대표님께서 그 마이데이터 그 핀테크 사업 법 체계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디셈버 컴퍼니 대표 정윤입니다. 일단 뭐 10분 정도 얘기를 하는 걸 부탁을 받아서 어떤 얘기를 핀테크 사업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10분 동안에 간단하게 핵심,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핀테크 사업의 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마이데이터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여러 법 체계에 대한 얘기라서 아마 들으시는 스타트업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핀트라는 그 간편 투자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회사 얘기는 하지 않고 저희 금융에 대한 법 체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금융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여러분들 되게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뭐 핀테크 비즈니스 한다,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금융과 관련된 기관에 계신다 그러면 너 금융 잘 알지? 뭐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금융을 잘 아는 게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알 거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금융을 잘 이해한다는 건 사실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금융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금융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기반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어떤 체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에서는 당연히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금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금감원이나 혹은 이제 뭐 금융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나 감독 체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금융 사업 혹은 핀테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도, 상품, 규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 문서화되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법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정리를 도와주는 변호사나 혹은 자문을, 여기 핀테크 지원센터 같은 자문을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법을 이해하는 것 중에 금융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법 체계를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 만나보면 의외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상위의 물론 헌법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건 다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법률은 최상단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지 결정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이나 혹은 정부에서 무슨 입법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고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다만 대통령령은 법에서 규정된 체계 하에서 조금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다루죠.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통 그런 것들 시행령이라 끝나는 것들이 대통령령이고, 이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국무회의 의결은 쟁점이 된 사안 같은 경우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위 이제 민생 이슈에 대해서는 보통 해당 부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대부분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나 혹은 금감원이랑 얘기를 잘 하시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수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시행령에서 또 규정하지 않는 더 세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총리령 또는 부령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이라는 것들로 세세한 것들이 정리해져 있고요. 이것도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내용을 협의를 하면 뭐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뭐 이외에 이제 더 밑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혹은 이제 뭐 투자일임원 모범 규준 같이 더 하위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관할이 담당 금융위원회 전체가 아니라 관할 부서, 금융투자 규정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규정이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어디랑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제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이제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이데이터 인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보고, 승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핀테크를 딱 하다고 금융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뭐 등록을 하는 거면 그냥 등록만 하고 내가 가서 등록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신고, 보고, 뭐 승인 다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 상황을 닥쳤을 때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일단 허가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행정기관이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허가입니다. 대표 중에 신용카드업인데 신용카드업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안 되는 비즈니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허가는 그래서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인가라는 거는 원래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기는 되는 건데 그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법률상 효력을 행정기관이 보충을 해서 최종적으로 행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행정기관이 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나 은행, 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인가에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걸 충분히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를 해서 이걸 보충해줘야 인가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인가입니다. 허가와 인가는 약간 다른 게 허가는 원래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걸 허용해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등록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등록은 요건이 없이 그냥 등록을 하면 다 받아줄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등록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요건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기관은 요건을 갖추었나 확인을 하고 요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다 확인하는 절차가 걸리죠. 이게 정말 이 요건에 맞게 준비를 돼 있는가. 그래서 이건 단순히 등록도 그래서 시간 뭐 라이센스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은 뭐 시간 1년씩 뭐 많게는 2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고 같은 경우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고는 사전에 알리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신고는 그래서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야 내가 가서 이 서류를 냈으니까 신고했다가 아니라 신고는 하고 나면 또 수리가 돼야 됩니다. 신고 수리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등록이랑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신고는 그 등록 요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고 절차가 요건을 갖추었나를 봅니다. 서류가 필요한 서류들이 다 있는가, 그리고 그 서류가 어떤 절차에 맞게 됐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등록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지만 이것도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실무적으로 신고 같은 경우는 길어야 2주, 뭐 정말 조금 부족하면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 그게 바로 보고입니다. 보고는 사후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뭐 등록이나 신고처럼 요건이나 절차를 확인하지 않느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또 이슈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와 또 이제 좀 특이하게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거는 허가나 인가랑은 좀 다른, 좀 더 낮은 레벨인데 인가 같이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는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사전에 좀 양해를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승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 절차가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행정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잘 안 알려져요. 그래서 그 사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10분이 생각보다 짧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김도현 부사장님께서 이제 라이센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 뭐 고유 업무, 뭐 그다음에 부수 업무, 뭐 경영 업무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이게 뭔지 모르면 정말 모릅니다, 뭔지.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드리면 본질적 업무 또는 고유 업무는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은 그 라이센스 받은 업무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본질적인 업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업무 위탁이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특별법이 통과돼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받으면 이제 업무 위탁이 가능한 법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라이센스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예적금, 보험은 보험 인수 및 심사, 뭐 증권 투자 매매, 계약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죠. 그걸 본질적 업무라고 하고, 그리고 부수 업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받은 라이센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승인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 승인은 금감원의 어떤 재량이 좀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된다라는 게 부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라이센스 뭐 증권회사나 은행이 자기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외에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어떤 여의도에 있는 어떤 증권회사가 거기 자기 건물이 있어요. 자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는 행위는 부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면은 이거 신고하면은 이제 벌금, 그 증권회사는 벌금을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들이 그 주차비를 안 받는 건물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꼭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겸용 업무라는 거는 뭐냐면은 라이센스를 추가로 등록해야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 중개업을 통해서 펀드를 팔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펀드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투자 중개업 라이센스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추가로 확보한다는 거는 그거를 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겸용 가능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김도현 부서장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업무가 겸용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 그 업무만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정적인 의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업무가 겸용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일단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핀테크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핀테크를 해오신 1세대죠. 핀테크 1세대 정인영 대표님께서 정말 경험에 우러나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의 그 핀테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저희 센터는 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핀테크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제 비용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경비라든지 그런 장비들 그리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우리 핀테크 기업들에게 테스트의 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샌드박스에는 혁신금융 서비스, 위탁 테스트, 지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서 지금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2년 플러스 2년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고요. 지정 대리인과 위탁 테스트는 기존 법령을 준수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그 정인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 특히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 금융회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수 있는 지정 대리인 그리고
핀텍 기업의 업무 수행을 금융기관과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위탁 테스트가 있고요. 이 세 가지 다 그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센터가 1억 원에서 이제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와 지정된 위탁 테스트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맞춤형 성장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기업들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는 상담 멘토링, 그리고 인큐베이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150여 명 정도의 그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법률, 특허, BM, 그리고 금융, 또는 인사, 노무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핀텍 기업이 필요로 하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 관련해서는 마포 프론트원에서 25개 기업을 선발해서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것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핀테크 넥스트리드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나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100시간 정도 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 핀텍 기업 입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핀텍 기업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지금 지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기업들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금융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센터는 5월에 핀테크 체험 행사를 통해서 핀테크 확산에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2일에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핀테크 아이디어가 확산되고 그리고 실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핀테크 기업을 위해서 핀테크 해외 진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핀테크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그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핀테크 기업들을 위해서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에게는 이제 구직자들을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핀테크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구직자분들에게는 핀테크 기업의 일자리를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매칭존에서는 상담, 그리고 입사 지원 클리닉, 모의 면접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기업이나 구직자분들께서는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저희 핀테크 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발표 주제에 대한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정유신입니다. 사실 이제 뭐 시간이 원래 계획대로 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원래 제가 한 10분 정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5분이 지나갔나요? 그래서 15분 정도 해야 되는데 10분이 더 지나갔군요. 원래 계획대로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그냥 자료로 해갖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보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MPS가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잘 몰랐어요. 서울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걸 또 이제 새롭게 알게 되고 코스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증권시장이 캐피탈 마켓 쪽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프라를 담당하시고 있는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 우리 코스콤이 이런 이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자본시장 쪽은 주로 이제 생산자 중심이었던 그런 데이터나 정보를 갖다가 다뤄왔는데, 이것이 이제 마이데이터 개인적인 연결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뭐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상품 갖다가 제공한다고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길이 열리겠다. 또 이걸 담당해 주시는 우리 또 정인영 대표님, 로보드바이저 대표적인 사실은 업체인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금융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IT 쪽에서 어프로치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금융 원래 하시던 분들도 금융 관련된 법규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끝나고 나면은 자료 좀 얻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게 지금 도처에서 많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핀텍 지원센터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저부터도 궁금한 게 많고, 또 우리 또 박광진 센터님 계신데 우리 또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것도 좀 듣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웨비나 끝나고도 질문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럴 줄 연결을 해서 또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할 거고요. 시간 관계상 우선 순서 없이 제가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 강인호 팀장님, 국민연금공단,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공단이면은 웨비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간 대단한 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을 갖다 지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제가 마이데이터 사업이 사실은 원래 금년 10월 달에 이미 지났죠? 이렇게 좀 1차 사업자 발표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좀 제3자 입장에서 쭉 봤지만, 워킹그룹하고 막 1년 동안 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슈들 많이 복잡하게 많이 정리가 됐고, 내년 2월이죠? 정인영 대표님, 2월인가요? 6월입니다. 예? 안 들려요, 안 6월까지. 2월이죠? 2월 정도에 네. 이제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연말까지 다 왔기 때문에 다 왔어요. 국민연금공단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나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모바일 신용정기 연계 서비스하고 전자지갑 서비스인데, 모바일 신용정기 연계 서비스는 금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금 9월 달에 제12차 규제 샌드박스 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이 났고, 저희들이 시스템 연계만 통하면은 바로 연계해서 정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뭐 디지털 쪽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마이데이터 쪽도 좀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연결이 돼 있나요? 마이데이터보다도 카카오뱅크에서 만약 고객이 네네. 각종 서류들을 이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민연금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본인 자기 의사 결정에 의해서. 네. 그러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는 홈페이지라든가 와가페 팩스로 보내주던 정보들을 앱에서 본인이 선택하면은 국민연금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 샌드박스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지금 개인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민감 정보, 금융도 있고, 뭐 유통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해 주시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금융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 데이터, 국민연금 가입하면서 네. 소득 정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소득 정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정보는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가 없는데, 네.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해서 소득 구간별로 정해놓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법인 사업장 등록 번호들, 네네네네. 매칭해 주는 부분들, 이런 정보들은 지금 현재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 못했는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정보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니까. 그죠? 예. 국민연금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국세청으로 받았거나, 네네네. 또 제3자인데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세청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있습니다. 네. 제약 요건들은 좀 있지만, 제약 요건 많이 있지만, 이건 또 그 틀내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고, 우리 김도현 부장님,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코스콤 사장님하고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지금
그 증권 쪽뿐만 아니라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증권 쪽에 증권하는 게 이제 API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API 플랫폼을 갖다 이제 구축을 해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API 그 플랫폼 관련한 그런 그 모임 협회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장님도 뽑고 그랬는데 그저 어떤가요? 지금 그게 간단하게 좀 진행 상태하고 그다음에 좀 그 애로사항이 뭐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그 여기 좀 정인영 대표님 나와 계신데 좀 기업들이 좀 이렇게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AI 플랫폼 갖다 좀 잘 활용되고 이렇게 하려면 뭘 좀 준비하고 좀 저기 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2016년도에 자본시장 쪽에 오픈 API 플랫폼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에서 오픈 API 플랫폼 운영을 하고 이제 증권 분야는 저희가 했는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금융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데이터 공급자들이죠. 데이터 공급자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 API 오픈 플랫폼을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은 그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어떻게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활성화도 상당히 위협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 기반을 그 마이데이터 중개기관의 어떤 API 플랫폼으로 좀 전환을 하고 그 마이데이터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의무 전송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경제성 있고 확장성 있고 뭔가 그런 금융회사들한테 가치를 되돌려줄 수 있는 부가적인 API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좀 API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금융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API 플랫폼 얘기가 나오면 이런 API 플랫폼 업무를 검토하는 조직이 대부분 IT 조직입니다. IT 조직이다 보니까 그 IT 조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그러니까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개념의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결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최종 사용자들이 중요한 거죠. API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술 계층이라기보다는 고객과의 어떤 최전방의 접점에 위치한 부분이고 그래서 API들을 이용할 이용자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금융기관의 레가시 시스템이 뭐 어떤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데 그 부분까지를 뭐 대폭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그런 레가시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들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이런 향후에 API 비즈니스 하시는데 더 이제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데이터 하게 되면서 증권시장 캐피탈 마켓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좀 바뀌는 게 좀 있어요? 어떻게 좀 이건 정인영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김도현 부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가요? 뭐 관계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건 아시겠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 개인의 신용도를 그러니까 확인해주고 신용에 대한 잠재력을 이제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래서 뭐 주로 계좌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자금융 업종에 보면은 뭐 포인트 정보라든지 지급결제 정보, 뭐 전자상거래 정보, 그 다음에 뭐 저쪽 은행 쪽에 대출 정보, 보험 가입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망라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나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동해서 나한테 어떤 가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할 거냐라는 관점이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판단이 돼서 기존의 그 캐피탈 마켓 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물론 이제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캐피탈 마켓 쪽에 본인의 어떤 투자 수익률, 그다음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하는데 이제 좀 부가적으로 활용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 캐피탈 마켓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유통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거와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뭐 그런 부분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좀 나오겠죠. 정인영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주로 이제 은행 쪽에 관련된 어떤 어떻게 보면 신용을 갖다 높인다든지 뭐 그 계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캐피탈 마켓에 어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캐피탈 마켓 쪽에 어떤 커스터마이즈 한다라든지 어떤 그 고객들을 좀 더 약간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이제 그냥 뭐 좀 더 높은 수익률 제공할 수 있지만 본인들 좀 잘 알아가지고 예컨대 거기에 맞는 것 같다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김동 부장님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과 캐피탈 마켓 쪽 뭐 이런 그 뭐 운용 차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결합해갖고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 가능성은 뭐 어떨까요? 좀 그런 부분 좀 일단 이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중에 이제 금융시장 내지는 이제 그 마켓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커버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만약 그게 결합이 된다면 그거는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의 결합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데이터를 고객 동료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사업자가 자기만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그 금융 데이터를 또 사와서 결합을 시켜야 되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는 그 뭐 로보 어드바이스 간편 투자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까 투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근데 또 다들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업 모델이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캐피탈 마켓의 데이터는 결합을 하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데이터 제공업체가 아니라 이제 그 사용업 그 마이데이터 기관이 아마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뭐 좀 명쾌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예컨대 사실은 개인, 그러니까 증권사 회사든 은행이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금융관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기업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업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있잖아요. 은행 같은 PB가 있고 증권사에서는 FP가 있는데 적어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업을 사실은 개인들의 커스터마이즈 한다 하면 개인들을 먼저 이렇게 접점을 갖다 잡고 나서 개인들이 예컨대 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은행 뭐 저쪽에서 계좌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상품 갖다 할 수 있고, 카드 갖다 쓸 수도 있고, 대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플랫폼을 사실은 그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산하에 전부 다 끼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증권사나 이런 데들도 사실 캐피탈 마켓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사실 콘텐츠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오늘은 그런 얘기도 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증권업계에 큰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코스컴은 캐피탈 마켓에 인프라 같은 제공하는 쪽도 적극적으로 좀 더 그런 그 마이데이터가 플랫폼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각도를 갖다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이제는 어떤 금융상품, 정말 좋은 금융상품 갖다가 생산해서 연결한다만이 아니고 어떤 개인들의 가장 좋은 금융 전체의 어떤 걸 유틸리티 갖다가 맥스마이즈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플랫폼 어프로치하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거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캐피탈 마켓의 인프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박광진 우리 센터장님, 예, 안 들립니다. 지금 좀 키워주시고. 지금 전부 아까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긴 했는데 전부 그 창조혁신센터가 좀 앞으로 핀텍 쪽에 지금 인큐베이팅이라든지 뭐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뭐 어디 여기 좀 K그로스 성장도 있고 성장금융도 있고 그러는데 좀 그런 쪽에 무슨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바라시는 게 있다라든지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궁금하시죠? 우리 창조센터가 요즘에 지역 균형 뉴딜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네네네네. 예, 우리 지역에는 농생명 식품 쪽하고 금융 쪽이 특화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핀테크를 하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전북이 금융 타운 중심이고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의구심이 좀 있고 그랬겠죠. 지금도 그러신가요? 아니 뭐 지금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아무튼 뭐 이제 조금만요. 예. 우리 이제 국민연금도 있고 기금운용본부도 오면서 나름대로 일단의 어떤 그런 자신감의 발로 이게 있는데요. 우리 창조센터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한 역할의 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금융 핀테크 사업이나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도 아까 이 디지털 IT 기반의 산업들이 금융 관련 IT 기반의 산업들이 좀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반 하에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핀테크 기업 그 육성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그 사업들을 펼쳐가면서 창업기업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좀 창조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쪽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융 핀테크 관련된 사업들이 획기적으로 많아지는데 지금 올해는 뭐 5천만이 지원해주고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에 좀 더 성장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 기반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지금 핀텍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저희 그 센터도 지금 뭐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이제 인프라 그 구축을 위한 핀텍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일정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있을 때 한번 같이 협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은 기업이 꼭 좀 여기에 디지털 기반의 그런 기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근데 이사장님. 사실은 저 웨비나를 해보니까 음, 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웨비나를 하면서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주하고도 전혀 이제 거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인사말 때 드렸지만 그 디지털 대면 기술을 이렇게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뭐 디지털로 MOU하고 디지털로 사인하고 디지털로 뭐 협의하고 디지털로 뭐 투자도 하고 디지털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리고 또 믿을 수 있고 뭐 거기 뭐 블록체인 들어가든 뭐 하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굳이 뭐 어디 있든 기업이 굉장히 그런 요건이 좋은 그런 디지털